영화 초반, 주인공은 누나가 마법검에 실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실패하고 누나는 다른 생명체로 변하는 끔찍한 결과를 겪습니다. 실험 실패 후 스승마저 의식을 잃어 누나를 구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누나는 서서히 용으로 변해 날아갑니다. 근처 마법사들이 용을 보고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누나를 탈출시키기 위해 모든 공격을 막습니다. 이 대륙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한때 드워프들이 살았지만 용들에게 쫓겨 대륙 가장자리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 마법사들이 태어났고 인간들도 이 대륙에 나타났습니다. 영화 시작 이후 5년, 주인공은 모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두 아이를 쫓고 있습니다. 마법을 사용해 아이들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며 결국 매를 맞습니다. 마침 그 아이들을 쫓던 왕립 경찰관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명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면제가 든 다트 2개를 던지지만 행인에게 맞고 오펀이 나서게 됩니다. 두 아이는 기회를 틈타 도망치고 여자는 실수로 수면제 다트를 맞은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오펀에게 부탁합니다. 그 여자는 그가 퇴출된 마법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오펀은 평소 다니던 식당으로 식사하러 갑니다. 주인의 아들인 매직은 오펀이 마법사라는 사실에 신이 납니다.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려고 마법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지만 오펀은 마법사 탑에서 받은 용 모양 목걸이 때문에 진짜 마법사입니다. 매직의 어머니도 마법사였기에 오펀은 자신도 마법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직은 오펀에게 마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오펀은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주인은 오펀이 단골 손님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을 꼬드기지 말라고 하지만 오펀은 매직의 열정과 마법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여전히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두 아이가 돌아와 오펀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조건을 제시하죠. 그러려면 오펀은 우아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에 가야 합니다. 오펀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모습이 줄어든 것을 알아챕니다. 안경 쓴 아이는 최근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한편 마법사들은 여전히 오펀의 여동생이 변신시킨 용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옛 스승을 알아본 그녀는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기로 한다. 고아는 이제 두 아이에게 이끌려 사기극을 벌이려 귀족의 집으로 향한다. 이 집의 어머니와 딸은 고아가 수면제를 거래하는 귀족이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 처음부터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고아는 이곳으로 끌려와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에 휘말리자 저항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 집에 둘째 딸이 들어와 모든 것을 듣고 세 사람 모두 사기꾼임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두 아이는 고아에게 세뇌당한 척 연기하는 동안 고아는 자신이 마법사임을 증명하며 그 여자아이에게 송곳니 탑의 마법사가 한때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사람이 근육질의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고아의 선생님이 이 마을까지 용을 쫓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고아에게 5년 전에 방금 묘사한 사람과 매우 흡사한 남자가 이곳에 와서 그들에게 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용이 고아 일행이 머무는 저택으로 날아옵니다. 그는 소녀를 뒤쫓아 그녀의 어머니와 언니가 숨어있는 창고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법으로 문을 열고 그의 누이이기도 한 용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를 무시하고 불을 뿜어 상자를 태우고 검을 가져갑니다. 마법사들이 도착하여 밖에서 용을 공격하고 고아는 누이를 돕기 위해 그들을 쓰러뜨리러 달려갑니다. 선생님과 다른 이들이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몇 년 전처럼 다시 한번 마법으로 그 공격을 막습니다. 용이 고아에게 불을 뿜지만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막고 소멸시킨다. 과거로 돌아가 대륙 북쪽에는 마법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는 송곳니의 탑이 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차일드맨과 그의 제자들이며 고아는 예전에 그의 5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매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최고의 마법으로 자신을 공격하게 하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기술을 쉽게 무효화한다. 고아의 여동생은 혼돈의 마법사로 알려진 아잘리이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는 버릇이 있으며 차일드맨의 최고 제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기술은 주변을 흔들지만 차일드맨의 마법은 여전히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고아는 그녀가 조금 자제하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이렇게 진지한 것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선생님께 벌써 50번째 자아비판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자리는 고아에게 자아비판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아는 글쓰기를 싫어해서 아자리가 말썽을 적게 피우도록 해서 글 안 쓰게 하려는 겁니다. 친구들도 아자리에게 문제 행동을 줄이라고 충고합니다. 차일드맨 반이 다른 반의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더 생기면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발명을 자주 하는 한 남학생이 자신이 만든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쓸데없는 발명품 파괴자로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피해를 주고 서로 놀리기도 했지만 매우 즐거운 반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고아는 감옥의 두 아이, 아니 정확히는 2명의 난쟁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쉽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수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 용은 모두 송곳니 탑 출신의 마법사입니다. 그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아이며 그는 오랫동안 아잘리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아잘리가 다시 나타나자 그는 아잘리가 사용한 마법을 되돌릴 주문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트라는 옛 친구가 오펀을 선생님께 데려가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고 하트는 그가 여기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서기관이기도 하며 오펀이 예전과 많이 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자 5년이나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전, 스승님이 아직 의식이 없으실 때 모든 마법사들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자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믿었던 오펀은 화가 나서 이 장례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빈 관을 부수고 아자리는 팡의 탑이 배출한 가장 강력한 마법사였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를 묻고 싶다면 자신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을 버리고 아자리를 찾아다닐 오펀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하트는 그가 반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그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고였던 건 아자리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과 아자리가 성검을 활성화시키는 실험을 했지만 검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아자리를 용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한 제자에게 보관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귀족 가문의 검을 맡기고자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용의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 검을 가져가게 한 것 같습니다. 차일드맨은 아잘리를 사로잡으려면 오펀처럼 전투에 능한 흑마법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잘리는 흑백 마법 모두에 능한 마법사입니다. 그는 아잘리를 죽이는 것을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펀 또한 그들을 도와 명예를 회복하고 송곳니 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차일드맨은 용의 검을 가져가기 전에 추적기를 심어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잘리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밤 떠날 것이므로 오펀이 원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아는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는 곧 돌아와 집세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법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귀족의 집으로 가서 창고를 수리했다. 딸은 그에게 이 마법 반지를 주고 돈을 지불했다. 그는 이 반지를 이전에 아잘리의 반지로 알아봤다. 그것에는 단 한 번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반지가 검과 함께 여기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아잘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마법사들이 그녀를 죽이기 전에 그녀를 구하고 탈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고는 떠나 다른 마법사들과 합류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 기이한 발명품을 만들던 젊은이 카막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고 오펀은 이 여정에서 옛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자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오펀은 차일드맨이 아자리를 봉인할 백색 마법사를 데려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 여정에서 희생을 예상했고 적어도 한 명이라도 아자리를 죽이는 대신 모든 일행이 죽는 것도 감수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귀족의 딸과 2명의 드워프는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드워프는 아자리를 잡아 돈을 벌려고 했고 귀족의 딸은 오펀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셋 모두 곰에게 발각되어 비명을 질렀다. 이때 오펀과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그 일행이 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특히 차일드맨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잘리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 먼저 떠나기로 했다. 그는 아잘리의 기척을 느끼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달아났다. 그는 아잘리의 기척을 더욱 분명히 느끼며 계속 달리고 아잘리를 불렀다. 갑자기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며 숲의 일부를 태워버렸다. 그는 아잘리가 길을 터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용이 갑자기 그에게 불을 뿜었다. 고아는 피하려 하고 돌진했지만 그의 힘은 아잘리의 힘의 상대가 되지 않아 거의 절망적이었다. 그는 공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 차일드맨과 다른 마법사들이 도착했다. 카막은 그를 치료하러 왔고 함께 온 백발 마법사는 서둘러 아잘리를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완료하기 전에 그는 불의 순결에 제가 되었다. 그들은 나뉘어 아잘리에게 마법을 걸어야 했다. 고아는 검을 발견하고 재빨리 달려가 잡으려 했다. 그는 검을 잡고 달렸고 아잘리는 그를 뒤쫓았다. 차일드맨은 고아를 뒤쫓았고 그 다음 카막이 불의 순결에 제가 되었다. 하트는 오펀에게 카막의 죽음을 알리고 그가 도왔더라면 카막은 죽지 않았을 것이며 아자리만이 검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헛수고라고 말했다. 오펀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에 하트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펀을 어둠으로 감싸고 공격했지만 오펀은 마법으로 이를 막았다. 그때 다른 세 사람이 달려들어 하트의 머리를 실수로 쳤다. 그는 그들이 곰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고 이것이 자신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하트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 용이 차일드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처리했다. 그는 차일드맨을 지원했고 함께 맞섰다. 차일드맨이 공격할 기회를 잡았을 때 용을 쓰러뜨리려 공격하려 했지만 오펀이 공격을 막았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 오펀을 한 번 찌른 후 자신의 혼돈 마법을 써서 용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펀을 치유하고 혼자 용의 시체로 가도록 놔둔 채 그와 하트는 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펀은 용의 마지막 말을 들은 듯했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일드맨이 지나갈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차일드맨을 불러 만났습니다. 그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몸속 영혼이 사실 차일드맨이 아니라 아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음을 알고 아잘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오펀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그가 자신의 아군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수년 전 실험이 실패하여 의식을 잃고 용으로 변신하여 날아갔다고 인정했다. 5년 후 차일드맨이 깨어나 그녀를 쫓아왔을 때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차일드맨과 의식을 바꿨다. 그녀는 검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에 그에게 찾게 했다. 이 검은 배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 변신시킬 수 있었기에 그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오펀과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느꼈기에 그녀가 차일드맨을 죽였으므로 그녀에게 반대할 것이다. 그는 죽기 전에 그 임무를 오펀에게 맡겼다. 그들은 그 후 전투를 벌였고 아잘리는 오펀을 공격했다고 생각했지만 빗나가 반격을 당했다. 그는 반지를 삼켰다고 밝혔고 그것은 한 번의 공격 후에 실제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검을 가져갈 것이고 그녀는 차일드맨의 시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시체는 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검을 가져가려 했지만 차일드맨이 그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아잘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그녀를 뒤쫓았고 그녀가 의식을 바꿀 때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잘리는 차일드맨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기에 그는 검을 두고 떠났습니다. 영화는 과거, 오펀이 여전히 팡의 탑에 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장난기 많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말썽을 피우는 아달리와 징계위원회 소속으로 자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친구 티시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차일드맨이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티시는 항상 이 말썽꾸러기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티시는 아잘리가 계속 말썽을 피우면 매로 100대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 오퍼는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지만 아잘리와 어울렸기 때문에 티시에게 자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트가 뛰어와서 몇몇 여자아이들을 찾았다고 보고했지만 티시는 하트가 만나는 사람마다 작업을 걸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맥이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뛰었던 카맥은 티시에게 주먹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카맥이 자신의 발명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맥은 두 친구를 안뜰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의 발명품이 마법 공격을 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트가 바람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되돌아와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오퍼는 빔 마법을 사용하여 팔을 묶어야 했고 티시는 위에서 추가 공격을 가해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잘리가 오펀을 여행에 초대하러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둘러본 후 그는 아잘리가 자신을 고향 방문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보내졌던 옛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옛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잘리는 오펀이 거기에 보내졌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와 티시는 여전히 친구였고 오펀이 도착했을 때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와 두 명의 언니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소녀가 팡의 탑으로 끌려갔고 그도 그곳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던 사람들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펀이 돌아섰을 때 아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폐허가 된 집으로 들어갔고 오펀이 지나가려는 순간 그는 여러 번 아잘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아원으로 가서 여동생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고요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걸려 넘어지면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생물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마법으로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더 들어가자 그의 머리 위로 양동이가 떨어졌다. 계단을 올라가자 또 다른 천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를 놀라게 했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아잘리가 해를 입는 모습과 그를 공격하려는 유령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났고 유령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공격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아잘리를 매우 걱정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 선택만 남았고 그의 다음 행동으로는 집 전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하트 미러라는 주문을 사용하여 집 전체를 무너뜨렸다. 근처에 있던 아잘리도 오펀에게 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 그녀는 오펀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무사한 것을 보고 놀랐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돌아오라고 불렀다. 그는 아잘리가 이전에도 그를 속이려고 사용했던 양동이와 천 때문에 아잘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그는 아달리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아잘리가 그녀의 장난을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고 코믹의 로봇이 폭주한 사건도 아달리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칼을 오펀에게 돌려주며 그것이 아잘리가 꾸민 계략이라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잘리는 오펀에게 자신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은 떠났고 아잘리는 만약 미래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 오펀은 여전히 아달리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을 다시 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펀은 이제 자신의 마차 뒤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모두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고 젊은 아가씨와 매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이 마차를 준 순간부터 그들이 몰래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펀은 그들이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물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매직은 오펀에게서 마법을 배우고 싶었고 수업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직은 아버지와 이것에 대해 상의했으므로 오펀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직도 같은 학교를 다닌 이 아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직은 오펀에게 어디로 갈 계획인지 물었고 오펀은 팡의 탑에 볼 일이 있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르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 숲에는 많은 위험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팡의 탑에 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클레어가 목욕하러 갔을 때 매직에게 감시를 부탁했지만 매직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엿봤습니다.
클레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지만 매직은 그녀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퍼는 그런 쓸모없는 짓의 마법을 사용한 매직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오펀이 떠난 후 클레어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매직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우연히 그녀를 보고 돌에 맞았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오퍼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3년이나 걸린 반면 매직은 가르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마법을 사용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마 이름이 다 말해주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매직은 1년 안에 마법사가 될 것이다. 클레어는 매직이 이제 오펀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글쎄, 어쨌든 이것은 오펀의 옷이었고 클레어도 그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고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송곳니 탑에 도착하려면 이 숲을 건너야 하고 그러려면 3주 더 여행해야 한다. 잠시 후 오퍼는 감시 초소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법사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교회에 신고될 것입니다. 교회는 왕실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교단체이며 마법사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 멈춰 섰을 때 오퍼는 두 어녀 사는 자들 때문에 여행 준비로 가져온 음식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요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요리한 것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매직은 그들의 말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음식을 구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직은 길을 잃고 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를 발견했고 매직은 마법 방패로 뱀을 막았습니다. 매직이 마법사이고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그와 그의 스승에게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이 숲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에나였고 외부인이 결코 찾을 수 없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마을에서 음식을 구걸하자 이미 그들이 온 것은 매직의 일행이 불법으로 숲에 침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에나는 매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펀 쪽에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피에나는 사원의 수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한편 오펀은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클레어를 보호해야 했고 매직은 피에나에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리하게 주문을 외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뱀을 떨어뜨려 도망칠 시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총이 있었고 이를 예상치 못한 매직은 총에 맞았습니다. 반면 오퍼는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물리쳤고 매직이 잡혔다는 것을 알고 그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2명의 드워프도 마을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은 오펀의 일행을 공격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밀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고 곧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펀은 곧 마을을 찾았고 매직이 저 탑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깃발이 용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신앙과 용의 신앙입니다. 용의 신앙은 마법사들의 적입니다. 클레어는 마법사들의 상징이 용인데 왜 용의 신앙에게 미움받는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6용족이 함께 살면서 신들로부터 마법을 훔쳤습니다. 6용족의 지도자는 천사용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오늘날의 마법사들을 창조했습니다. 마법사들은 반은 인간, 반은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천사들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마법사들은 자신들로부터 힘을 훔친 존재라고 믿었기에 마법사 사냥을 조직했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사냥도 끝났고 낡은 사상을 고수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천사의 이념을 붙잡고 마법사에 대항하는 용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서 힘의 급증이 나타났고 오퍼는 나타난 것이 이 숲의 지배자인 페니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지배자라고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오퍼는 탑에 도달하려면 늑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클레어에게 관측소로 가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장로에게 발각되어 총구를 겨누게 되었습니다. 오퍼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곧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반격해야 했지만 손에 칼에 찔렸습니다. 늑대도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한 거래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어지러워서 기절했다. 그 후 피에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자신에게 한 말을 알렸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진실을 감추었다. 그녀는 그 후 고아에게 몇 가지 말을 하며 마을 장로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감옥에서 깨어났고 신문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루라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고아가 팡타워 출신의 흑마법사라고 밝혔지만 장로는 흑마법사라도 자신의 총애는 당해낼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내일 고아를 신문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때 솔루는 피에나가 매직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다. 솔루는 그녀가 앞서 늑대의 말을 잘못 전달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 이때쯤 매직은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이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녀가 너무 늦기 전에 치유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피에나는 부모 없이 이 집에서 혼자 살았고 그녀의 유일한 일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매직을 구한 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이때 마을 촌장이 도착했다. 그는 피에나에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길을 잃은 그녀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그를 찾았고 그래서 숲이 자신에게 그녀를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직은 붕괴하며 자신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촌장이 총을 꺼내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뜻에 따랐고 총을 치우고 곧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매직은 여전히 피에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했기에 그는 오펀과 클레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피에나는 이미 매직을 데리고 감옥에 있는 오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페니르에게 정신 공격을 받아 이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그러한 공격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정신이 붕괴되었을 겁니다. 매직은 오펀이 실력이 부족해서 붙잡혔다고 생각했지만 오펀은 피에나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펀은 매직이 소녀 앞에서 강한 척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피에나가 전에 자신의 정신을 치유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피에나는 탑으로 돌아갔고 오펀은 두 드워프가 자신의 일행에 대한 정보를 이 마을에 누설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두 드워프를 처리하려던 찰나 매직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때 솔루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고아에게 달려들었다. 매직이 개입하려 하자 그는 옆으로 밀쳐졌다. 솔루는 그 후 고아와 싸우기 시작했고 고아가 움직일 수 없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 싸운 후 그는 갑자기 고아의 과거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편 클레어는 산림 감시원들을 데려왔지만 교회에서 이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클레어는 혼자 들어가야만 했다. 솔루가 고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이유는 5년 전 고아가 그의 재능으로 차일드맨의 후계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다. 솔루는 검을 뽑았다. 고아는 그가 데스마스터, 교회 세력의 암살자이며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자임을 깨달았다. 서로 왜 이 황량한 곳에 있는지 몰랐다.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클레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솔루를 기절시켰다. 그녀는 산림 감시원들을 데려왔기에 오퍼는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고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거절했지만 피에나가 내려와 클레어를 조종하여 오펀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녀는 그 후 오펀에게 기절한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솔루가 데스마스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자신에게 잘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오펀이 솔루를 구해주기를 바랐다. 솔루는 예전에 교회 신자였지만 이곳으로 도망친 마을 장로를 암살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녀는 원래 페니르를 달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마을 대장은 마을 전체의 신임을 얻었고 왕실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사들과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대장이 자신을 이용해 숲의 심장을 찾고 일단 찾으면 자신을 없앨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운명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으니까요. 오퍼는 이 대답에 지쳐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며 지금 그의 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괜히 강한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루가 의식을 회복했고 오퍼는 그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솔루가 마을 대장에게로 안내하는 조건으로 검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매직은 피에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퍼는 솔루와 함께 마을 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숲의 심장과 함께 추장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계획하고 추장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솔루는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뛰어들었지만 오펀에게 날려졌습니다. 마을 추장은 총을 꺼내 쏘려 했지만 오펀은 피하고 총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추장은 용족을 극복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오펀에게 교회가 대륙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루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느끼고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클레어는 산림 감시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여기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클레어에게 달려왔습니다. 감시원들이 쫓아가서 때렸지만 강아지는 그녀에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페니르의 새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페니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먼저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촌장의 죽음을 발견하고 피에나에게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퍼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펀을 쫓아 숲의 심장부로 안내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에나와 매직은 뛰쳐나가 그가 쫓기는 것을 보고 도와야만 했습니다. 페니르는 마을 전체를 처리하기 전에 피에나가 떠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직과 헤어졌습니다. 오퍼는 현재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엿보았고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기절시키고 그의 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매직을 만나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곧 옥상으로 몰리고 포위되었습니다. 솔루가 피에나를 데리러 왔지만 피에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퍼는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꽤 위험했지만 10m까지만 순간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순간이동을 시도했고 이웃 옥상으로 순간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도망쳤고 클레어를 만났는데 갑자기 페니르가 나타났습니다. 페니르는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오펀의 일행은 그것을 막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오펀은 페니르의 새끼를 이용해 위협했지만 페니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페나를 마을로 보냈을 때 마을에 기회를 준 셈이었다. 그것은 부활시켜 마을을 감시하도록 보낸 시체였다. 마을 촌장이 숲의 심장을 건드리려는 음모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다. 이제 촌장이 죽었으니 마을 전체가 같은 일을 꾸미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심하게 처벌해야 했다. 고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다. 그러고는 총을 꺼내 몇 발 쏘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늑대는 정신마법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깼다. 그는 늑대의 능력이 시선 접촉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법을 깨기 위해 시야만 제한하면 되었다. 그러고는 클레어를 엿볼 때 사용했던 것처럼 빛 굴절 마법을 사용하라고 마법에 지시했습니다. 마법은 늑대 주위에 굴절 영역을 만들었고 오퍼는 그 안으로 총을 던져 마법으로 폭발시켰습니다. 늑대는 쓰러졌지만 오펀과 그의 일행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차일드맨을 만났었고 이번에는 오펀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피에나가 도착했을 때 늑대는 여전히 마을을 처리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나도 늑대의 힘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늑대는 더 이상 피에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 또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일어서서 늑대 새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페니르를 숲으로 쫓아냈습니다. 페니르는 그들에게 숲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들의 자유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드워프는 숨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페니르에게 오펀이 불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일깨워주러 왔습니다. 피에나는 다른 곳으로 마을 사람들과 떠났습니다. 그녀는 페니르의 부하가 되는 것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 매직과 오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직이 위대한 마법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오펀의 일행은 길을 떠났고 매직은 여전히 피에나를 걱정했지만 여전히 마법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뛰쳐나왔고 늑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퍼는 그들이 이미 먹일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는 길에 오퍼는 교장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했던 말, 즉 자신이 스승인 차일드맨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말을 꿈에서 떠올렸습니다. 그는 깨어나 방금 떠올린 말을 의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모두 공식적으로 송곳니 탑을 보았습니다. 매직은 그곳이 자신이 진정한 마법사가 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5째 원로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원로들이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국은 방타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대한 사건을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하려 합니다. 차일드맨의 마지막 제자 포트는 차일드맨이 아잘리를 찾으러 나선 이후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티쉬는 포트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잘리가 정말로 패배했는지 물었지만 포트는 먼저 장로 암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살인범은 검은 머리에 매우 마른 체격으로 묘사되었는데 타워의 마법사로 추정됩니다. 포트는 하트가 전선 너머에서 오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차일드맨도 사라졌기 때문에 포트는 오펀이 범인이며 장로들을 공격한 것은 복수 때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한편 오펀은 말을 목욕시키다가 클레어가 그의 요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매직을 또다시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늑대 새끼를 이용해 공격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오펀은 나중에 산림 감시원들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마법사라는 걸 알았지만 교회에 넘기면 맞아 죽을 걸 알았기에 그들은 그를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떠나는 게 최선이었고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한 척할 것입니다. 떠나면서 그는 용 모양의 목걸이를 두고 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다시 들어가자 산림 감시원은 살해당했고 벽에는 그의 목걸이와 함께 상속자가 누구인지 묻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마차가 예상치 못하게 총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매직과 클레어는 하늘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직이 그에게 마법을 쏘았지만 더 강력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늑대 새끼가 둘을 위해 공격을 막았습니다. 오퍼는 이전 공격 후 무사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를 꼬마라고 불렀고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나 수정 마법을 쏘았습니다. 오펀과 마법은 스쳤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늑대 새끼에게 보호받았습니다. 오퍼는 그 남자가 자신보다 강하지만 늑대 새끼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레어에게 조심하고 늑대 새끼를 꽉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어떻게 아이의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가 소문난 상속자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남자가 산림 감시원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싸우려고 뛰어들었지만 그 남자는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클레어는 늑대 새끼를 공격하게 했지만 그는 직접 타격을 받고 클레어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티시가 던진 단검이 그의 손에 박히면서 공격을 빗나갔다. 그 단검은 티시가 던진 것이었다. 그녀는 오펀을 데려가겠다고 말했고 그러자 다른 남자는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다. 5년 전 오펀의 얼굴이라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그 후 티시는 오펀의 무리를 방탑으로 데려갔고 가는 길에 그는 티시를 자신의 두 형제에게 소개하고 두 형제를 티시에게 소개했다. 5년 만에 그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에 그녀도 놀랐다.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티시는 고아의 무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비병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었다. 그는 삼엄한 경계에 의아해 하며 최근 암살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탑의 마법사 대부분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법사들에게 주어지는 집들은 차일드맨의 집에서 알 수 있듯이 저택과 같다. 한편 장로들은 모두 교회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고아는 차일드맨과 포트의 정보망이 이미 암살자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포트는 그 사람이 그임을 확신했다. 포트는 이제 하트에게 전화했다. 그는 옛 마을에서 피 묻은 칼만 발견하고 차일드맨이 살해당했다고 의심했고 그럴 수 있는 두 사람은 아잘리와 오펀이었습니다. 모두 아잘리가 이전에 패배했던 용이라고 믿었기에 오펀은 자연스럽게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티시는 이제 오펀의 무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방탑처럼 학생 사망률이 높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오펀은 자신의 늙은 고양이를 만났지만 고양이는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티씨가 여전히 이상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직과 클레어를 위해 방을 준비했고, 클레어는 오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 티씨, 그리고 아잘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우연히도 같은 탑에 들어가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씨는 나중에 탑으로 가서 오펀이 범인이 아니라고 보고하려 했지만 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서로 고집이 센 티씨와 오펀은 다퉜다. 그날 저녁, 오펀은 티씨에게 아잘리와 차일드맨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티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분수대에 가서 5년 전 자신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자신을 만났다. 그 사람은 자신을 이곳의 암살자, 오펀 과거의 유령, 옛 이름 크라이란 실로를 가진 자라고 여겼다. 티씨는 이제 포트에게 진실, 즉 범인이 5년 전 오펀과 닮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힘은 소문으로 듣던 상속자와 맞먹는다고 알렸다. 다시 오펀에게로 돌아가 크라이라는 자신이 차일드맨에게서 마법부터 암살 기술까지 모든 것을 배운 구현체라고 주장했다. 암살 기술은 오펀이 차일드맨에게서 물려받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기에 그는 오펀이 되었어야 할 상속자, 오펀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때 버리기로 한 자신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크라이라는 그들에게 봉사했고 오펀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일을 마친 후 그는 떠났다. 클레어는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다음 날 아침, 티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펀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크라이라는 대체 누구였을까? 클레어는 오펀을 도울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5년 전, 오펀이 아잘리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떠났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사채업자가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살려준 아잘리가 장로들을 죽이기 위해 크라이란을 만들어 보냈다고 의심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티씨를 만났다. 그녀는 오펀이 자신을 소개하듯 두 제자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젯밤 키가 작은 두 사람이 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음식을 구걸하러 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그 키 작은 두 사람을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오펀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들을 찾으러 창고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을 만났고 그들이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도와준다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티씨는 두 제자가 준 생일 선물을 보며 몇 년 전에 한 수수께끼의 인물이 자신에게 이와 똑같은 천사 그림이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오펀의 무리는 외부인과 생일을 함께하려면 친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지만 티씨는 선물 보낸 사람이 누군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종종 오펀, 하트, 카메킨인 3명의 남동생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하트는 아주 강하지만 항상 오펀에게 졌고 카메킨은 회복 마법에만 능하지 다른 면에서는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포트는 차일드맨 다음으로 뛰어난 정보망과 차일드맨과 아잘리에은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무궁무진했지만 체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펀은 차일드맨에게 개인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티씨는 오펀처럼 순진한 아이가 차일드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생각에 잠겨있던 티씨에게 포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티씨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티씨가 그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티씨는 여전히 오펀이 아잘리에게 너무 과보호받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포트는 오펀이 티씨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녀와 훈련하고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펀에게 진지한 싸움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공격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훈련 중에 의도적으로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싶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씨의 공격을 순식간에 막아내고 반격으로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진심일 때 후계자라는 칭호에 정말 걸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오펀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티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수수께끼 같은 선물을 보고 메시지의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한편 클레어와 2명의 키 작은 사람들은 이제 오펀을 위해 암살자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티씨는 탑 전체의 기능이 거의 완전히 정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미키는 전투 중 사망했고 하트는 다른 마을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으며 아잘리는 사라졌고
마스터 차일드맨은 2달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오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티쉬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티쉬는 또한 포트가 차에 독이 든 것을 밝히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차일드맨처럼 탑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클레어와 2명의 작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크릴렌이 나타나 클레어와 늑대 새끼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여 납치했습니다. 오퍼는 티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포트의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차일드맨뿐이라고 알렸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죽일 만큼 비참하지 않아 암살자가 될 수 없었고 차일드맨은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2명의 드워프는 나중에 오펀에게 클레어가 잡혀 차일드맨의 저택으로 끌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크릴렌이 자신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직은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티쉬는 거절했다. 2 사람이 다투자 오펀은 둘 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혼자 가겠다고 했다. 매직은 여전히 따라가며 크릴렌이 클레어의 목숨을 빼앗을 것인지 물었다. 그는 크릴렌이 그를 정말로 유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그는 클레어를 구출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끝내기 위해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혼자 떠났다. 매직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티쉬의 제자가 매직에게 몇 년 전 탑에서 궁정을 위해 뛰어난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차일드맨을 교사로 초빙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택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차일드맨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고아는 가장 재능이 뛰어났고 차일드맨의 모든 기술과 마법을 전수받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가 떠나자 탑은 누군가 고아를 따라가 궁정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까봐 두려워 사람들을 그 뒤에 붙였다. 그들은 고아가 추격자를 물리치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의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매직은 고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여전히 그를 돕고 싶어 했다. 티쉬도 따라갔다. 고아는 이제 차일드맨의 저택에 도착했다. 차일드맨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용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가르쳤다. 고아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약점만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 암살자 버전의 그는 그 약점을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약점 없는 강력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일드맨에게 약점 없는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날아올라 지붕을 통해 들어갔고 크라이런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계속해서 마법을 걸고 차일드맨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오퍼는 크라이런이 아잘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이 크라이런이 오펀에게 패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라이런은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펀을 물리치고 아잘리 곁에 유일하게 남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 싸우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여전히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칼을 사용했고 오펀은 크라이런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는 크라이런을 이길 방법을 3가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방법은 하나였지만 다시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알았습니다. 2번째 방법은 칼날을 쏘고 난 후에 달려들어 그의 발을 밟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이런은 마법으로 반격하여 오펀이 제때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티쉬와 매직도 그때쯤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펀은 차일드맨의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크라이란이 그를 찾아왔고 차일드맨이 아잘리에게 마법사 살해 기계라고 불리는 것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인형이었고 인형의 글자를 새기면 작동했습니다. 아잘리는 그를 계속 관찰하다가 그것을 작동시켜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그러자 크라이란이 성검을 꺼냈습니다. 아잘리는 그 검으로 인형을 베어 오펀과 비슷한 형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클레어도 마법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라이란은 자신이 클레어를 두고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펀은 3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크라이란에게 직접 마법을 걸며 맹렬하게 공격했다. 차일드맨이 그를 괴롭히던 그 수법이었고 그는 주저없이 그 꼭두각시의 목을 꺾었다. 그의 생각은 죽일 각오로 싸우는 것이었다. 크라이란이 피를 흘리지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티쉬와 매직은 오펀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크라이란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젤리가 원하는 유일한 크라이란이 되기 위해 오펀을 죽일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강의 마법을 퍼부었다. 양측은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하며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오펀이 승리했습니다. 티시는 전투가 끝났음을 알고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매직은 기회를 틈타 또 다른 책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오펀은 이제 꼭두각시를 물리치고 아젤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장로들을 죽이지 않았고 꼭두각시가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꼭두각시를 되찾았고 오펀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펀이 무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그녀가 방해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매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죽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죽도록 내버려둔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차일드맨이 정신수련을 통해 백색 마법에 대항하도록 완전히 훈련시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이유는 그가 오펀을 통해 반에서 백색 마법에 능숙한 유일한 그녀를 제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펀은 차일드맨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티시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집, 빛으로 돌아갈 것을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펀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번에는 오펀이 자신에게 답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클레어가 깨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음에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금 티시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떠났습니다. 그 후 티시와 매직이 내려와 오펀과 재회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데려다 주어졌고 상처를 치료받았지만 클레어가 만들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오펀에게 맞고 싶지 않아서 문 밖에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문 앞에 아잘리는 실수에 대한 조언, 듣고 싶어하지 않을 철학적인 말들을 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탑에서는 암살자가 침입하여 여러 명을 더 죽였습니다. 오펀은 이제 곧 떠나고 싶어서 짐을 싸고 있었지만 문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암살자를 만났습니다. 암살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클레어와 매직이 나타났고 그는 둘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준비했지만 암살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러자 클레어는 오펀이 먹으라고 방금 만든 케이크를 꺼냈다. 그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하면서 삼켜야 했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한 티시가 와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오펀은 매직을 탑에 입학시킨 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암살자 문제를 해결했고 크라이란이 꼭두각시였음을 밝혔지만 누가 그것을 작동시켰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물론 티시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잘리에 대한 어떤 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티시는 그에게 압박 없이 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녀가 그의 탑 복귀를 보증했다고 알렸지만 만약 그가 고집을 부린다면 탑의 암살자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말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매직은 차일드맨의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고 있었는데 클레어는 그가 자신의 일기를 읽는다고 오해했다. 그는 클레어에게 그녀의 일기가 여전히 그녀의 다른 손에 있다고 일깨워줘야 했다. 오펀이 와서 매직을 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클레어도 가고 싶어 했지만 오펀이 거절했기에 티시는 두 제자가 클레어를 탑 구경시켜주기로 했다. 탑항을 보면서 식사를 하던 중 세 사람은 다시 두 드워프를 만났다. 그들은 탑항 모양의 베개를 팔고 있었다. 클레어가 오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기에 그들은 툴툴거리며 다른 곳으로 가서 팔았습니다. 티시의 제자가 이 탑은 원래 상층부에서 관리했고 아래층은 교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일드맨의 반이 가장 우대받았고 상층부에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다른 반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차일드맨의 실종은 당시 탑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오펀은 티시와 함께 매직을 탑으로 데려가던 중 오펀은 그녀에게 적을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없다고 했기에 만약 지금 매복 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 때문일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차 전체가 공격받았습니다. 오펀은 마법으로 차를 보호했고 날아오는 병에서 나온 마취 연기도 날려버렸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빠르게 포위했고 오펀은 이들이 용의 신앙 집단임을 알았다. 오펀은 혼자 뛰쳐나가 그들을 모두 처리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무리를 공격한 이유를 추궁했고 숲속 무리에 대한 복수라고 의심했지만 그들은 그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 사람의 목을 베었다. 그 사람 또한 자신을 드러냈다. 그가 바로 내가 전에 탑에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오펀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하이드란트라고 소개했다. 티시는 그가 상층부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호의를 위해 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가 오래전 오펀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두었던 자인 것 같았다. 오펀은 탑 입구로 가서 포트의 비서에게 개인적인 면담 요청을 받았다. 포트는 오펀을 다시 만난 것에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방금 전 비서에 대한 본론부터 말하고 싶어 했다. 그는 컬레인 반 학생이었는데 차일드맨 반의 라이벌 반이었고 그 컬레인 반은 어떤 곳일까? 간단히 말해 그가 어젯밤 만난 암살자와 방금 만난 하이드런트 모두 컬레인 반 출신이었다. 그는 이곳 국경 근처에서 용 숭배자 무리를 발견해 모두 학살했고 이제는 남은 생존자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냈다. 포트가 오펀만 불러들인 이유는 티시가 이 소식을 들으면 화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오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그를 찾기 위해 쿠르라인의 수업에 갔고 그는 이미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하이드렌트를 찾으러 왔을 때 쿠르라인은 그가 더 이상 이곳 학생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하이드렌트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일은 단지 시체를 치우는 것이었기에 눈 감아 주었다. 그는 티시나 매직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를 찾아올 거라고 위협했다. 물론 그는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 차일드맨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적대시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후 오펀은 떠났고 티시는 포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매직은 탑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한편 클레어는 방금 돌아왔는데 어젯밤 암살자를 만났다. 고아는 돌아와 문간에서 다친 채 의식을 잃은 클레어를 발견했습니다. 티쉬의 두 제자는 암살자의 공격 때문이라고 알렸습니다. 고아는 어젯밤 만났던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는 추격하려 했지만 티쉬는 그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키면 장로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쉬가 그들을 찾으러 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소녀만 공격하고 도망친 비겁자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집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고아는 클레어를 안으로 데려가 치료해야 했고 티쉬는 암살자를 만나 그가 자신을 유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놓치고 싶지도 않았다. 고아는 나중에 티쉬를 찾으러 갔다. 클레어가 따라오려고 하자 그는 클레어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었다. 그런 다음 그는 혼자 갔고 티쉬는 자신의 고향으로 유인당했다. 그는 그녀를 낡은 집으로 유인하여 공범과 함께 매복했다. 그녀는 다른 한 명이 하이드런트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기서 고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티쉬는 그들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불마법을 사용하여 공격했다. 고아는 성광을 보고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다. 티쉬는 두 사람에게 압도당했고 소화전 때문에 두 손가락이 잘렸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아잘리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 소화전은 아잘리가 죽지 않은 것에 놀라 도망쳤다. 아잘리는 티쉬를 치료하고 고아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다. 그는 티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티쉬는 그가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목소리를 아잘리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냥 따라갔다. 그는 클레어가 괜찮다고 알렸지만 티쉬의 손가락은 붙였지만 신경은 회복되지 않아서 두 손가락은 사실상 쓸모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을 벌주고 싶어 했지만 티쉬는 그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길 바랐습니다. 그를 잃느니 차라리 손가락 두 개를 잃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펀이 포트에게 보고하길 원했습니다. 포트는 상부에 보고하여 쿠르라인 일당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녀는 카메킨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손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킨이 죽은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녀와 포트만 탑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펀이 더 이상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오펀은 마당에서 아잘리를 만나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쿠르라인이 계획의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반대파 원로들을 처리했고
반대로 그녀는 쿠를라인 측 원로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펀에게 쿠를라인이 탑을 장악하려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브라운 가문의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1000년 전 세상의 신들 중 하나가 다른 신들을 죽여 하나의 존재가 되고자 했고 그리하여 마법의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법의 왕을 이단으로 여겼지만 마법의 왕이 비밀리에 책을 남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책은 힘으로 이끄는 지도였고 점차 브라운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가문에서 사라졌고 용 숭배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마지막 사람은 차일드맨이었습니다. 여기 익숙한 게 보여? 차일드맨 집에서 주워온 마법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 아잘리는 그 책이 컬레인 일당을 이곳으로 불러들일 거란 걸 알았지만 그들도 그 책이 필요했기에 아잘리는 그들에게 책을 넘기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그녀는 컬레인 일당이 오늘 밤 행동할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녀는 암살자들을 처리하고 그에게는 컬레인 암살 임무를 맡길 생각이었어. 그는 아잘리의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지. 책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법이 책을 지키고 있다고 그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아잘리는 그에게 공간 이동 능력을 부여하고 떠났어. 그는 아잘리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화가 났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클레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매직에게 그 책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고 즉시 아잘리가 매직이 그 책을 찾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티시에게 이런 짓을 한 자들을 탑으로 가서 물리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오펀과 어린 두 명은 탑 밖에 도착했다. 클레어는 전체 계획을 이해했지만 매직은 티시가 다치게 된 책을 가져간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오펀은 조만간 그가 쿠를라인의 일당과 모든 것을 끝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매직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그 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법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오펀은 이번에 자신이 먼저 공격하기로 한 이유는 상대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경비병들이 휴식을 취하러 갈 때인 자정에 몰래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기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두 어린아이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후계자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경비실로 가서 확인했는데 경비병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이드란트가 그의 뒤에서 공격해 그를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격해야 했고 하이드런트는 공범들을 불러 클레어가 늑대를 소환해 공격을 막도록 했습니다. 오펀은 그가 다른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이드런트는 그것은 쿠르레인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르레인의 운명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오펀과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티시를 다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잘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펀은 뒤로 물러서서 하이드런트를 싸움에 적합한 장소, 그와 차일드맨의 전 학급이 함께 연습하던 낡은 훈련실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남긴 이 상처에 대해 여전히 분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장로들이 아잘리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탑에 최소 한 명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왔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사람은 차일드맨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전수받은 오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의 얼굴에 총을 쏘았습니다. 서로에게 앙심을 품은 채 그들은 여기서 모든 원한을 풀기로 했다. 고아는 마법으로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쏘았지만 그는 역습하여 돌진했다. 고아는 그의 뒤로 순간이동하여 근접전을 벌였다. 한편 클레어는 다른 한 명을 만났다. 그 자는 고아의 일행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마법을 찾기 전에 클레어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듣고 화가 났다. 그가 클레어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그녀의 늑대가 그의 손을 잘라버렸다. 매직은 낯선 곳에서 깨어나 하이드란의 공범을 만났다. 그는 매직을 처리하려 했지만 소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책이 떨어졌고 그에게 가져가졌다. 매직은 어쩔 수 없이 남아 싸워야 했다. 그는 마법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고 빛의 화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겨우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상대방이 반격했다.
매직은 어떻게든 피했지만 강력한 공격의 마력이 고갈되어 포트가 개입하여 상대를 쫓아냈다. 매직은 책을 되찾으려 했지만 포트는 오펀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어 했고 이제부터 매직은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한편 오펀은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히드란을 제압했습니다. 그가 히드란의 나머지 얼굴 절반을 태우려던 순간 클레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암살자를 때리고 늑대에게 이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오펀은 그녀를 데려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와 함께 쿠르레인의 수업에 갔습니다. 쿠르레인은 책을 입수하여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오펀은 그에게 자세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클레어의 일기를 약간 변조하여 진짜 책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포트가 들어와 쿠르레인의 수업 전체를 체포하려 했지만 쿠르레인은 포트에게 충분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고 오펀은 히드란이 이미 서명한 기소장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드란은 처음부터 그를 배신할 의도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잘리가 도착했다. 오펀은 포트가 아잘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르라인은 아잘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펀이 아이들, 차일드맨에게 배운 최고의 기술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아잘리는 쿠르라인 같은 자는 끝장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법을 걸어 쿠르라인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포트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지만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을 통치하려 할 것이다. 아잘리는 진짜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막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직접 조사할 것이며 오펀이 그녀를 찾고 싶다면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잘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여정을 계속했고 오펀은 아잘리의 목표에 대한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화 1부가 끝납니다.